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극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외란, 임진왜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명칭부터 선생님은 일단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명칭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랜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이묘, 지방 영주들이죠. 이 다이묘들과 신흥 세력들의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약속했던 영지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원했던 만큼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관심을 좀 바깥으로 돌리고 그들을 좀 무마시키고자 대륙, 중국 땅덩어리에 새로운 영지를 개척해 주겠다라는 이렇게 좀 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북쪽으로는 여진의 침략, 남쪽으로는 뭐 삼포, 외란, 을묘, 외변 이런 외인들의 변란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분당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죠. 처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대마도 도주가 조총을 우리나라에 갖다 주면서 일본이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하라라는 귀띔을 하기도 하고요. 대마도 입장에서 보면 전쟁 나면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국교가 끊어지고 그러면 대마도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고자 전쟁을 안 하기로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왕에 전쟁이 나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또 가장 임진왜란 때 가장 열심히 일본을 위해서 싸웠던 게 또 대마도 도주와 그의 군대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일본은 우리에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구실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조선은 국방력의 열세로 부산포가 함락되고요. 왜군이 계속 북진해 옵니다. 충주 상주 전투에서 패배하고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탄금대에서 저항을 하지만 배수진을 치고 결상전을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요. 선조는 이제 서둘러서 서울을 떠나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몽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정부를 둘로 나눠서 이런 걸 분조라고 하죠. 그래서 광해군을 급하게 세자로 임명하고 세자에게 조정을 나눌 뿐 조정을 둘로 나눠서 임시 조정을 구성해서 근왕병을 꾸리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조 본인은 정작 평양을 거쳐서 우주까지 피신하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나라에선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선이 명나라의 주요 제후국정이 하나인데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약해도 너무 약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패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육군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그 재승방략의 방어체제에 허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육지에서의 연전연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좀 상황이 달랐죠.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구세주, 성웅, 이순신 장군이 계셨죠. 이순신은 거북선을 개량해서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고 옥포를 비롯한 남해 여러 곳에서 왜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산도에서는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하기 날개를 펼치는 하객진 전법으로 완전히 적을 박살내버리죠. 이러면서 남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일본은 육군이 올라가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 물자를 수송해가지고 한양으로 간다는 수륙병진 작전, 이런 침략 작전이었던 수륙병진 작전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조선 입장에서는 전라도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순신에 의해서만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지켜진 건 아니고요. 육지에서도 분전이 있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이치전투에서 일본군을 막아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조헌과 영규
의병들이 또 금산에서 일본군을 막아내면서 전사하는 상황도 있었죠. 이런 상황들도 함께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전라도라고 하는 곡창지대가 지켜졌다라는 것은 일본군이 중심 깊게,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빨리 진격해서 평양까지 가고 함경도까지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군수 물자 보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관군, 육군의 패배는 좀 쓰라렸지만 의병들의 투쟁은 눈부십니다. 전직 관료, 사림, 승려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의병은 지리에 밝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왜군들을 격퇴하고 추후에 이 의병들이 관군에 속속 편입되면서 관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게 됩니다. 명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조승훈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5,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하는데 박살이 납니다. 사실 그때 명나라는 몽골 지역에서 그 몽골족들하고 싸우느라고 고비 사막 쪽에서 싸우느라고 주력 부대가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동 경략사로 그냥 조승훈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싸워봐라고 보냈는데 웬걸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 쪽에 가 있었던 명나라의 이여송의 군대 이렇게 해서 약 4만여 명을 보내가지고 제대로 싸우게 하는 거죠. 명나라군의 정예부대가 투입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도 전세를 좀 군대를 추스리면서 이제 이 전쟁은 국제전, 동아시아 국제전의 성격을 띌 뿐만 아니라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보급이 어려워졌던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의 파상 공세에 결국 평양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양성 전투, 평양 탈환이죠. 평양을 탈환하게 되자 이제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명연합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다고 하자 전라도 쪽을 지키고 있었던 권율 장군은 전라도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김포 근처의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조명연합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되죠. 이여송이 이끌고 있었던 조명연합군은 무리하게 일본군 고니시의 군대를 쫓아오다가 그만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하고 개성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죠.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던 권율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양 한성에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던 일본군에게 파상 공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옆구리에 조선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좀 걸렸겠죠.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권율 장군이 이 왜군들을 막아냅니다. 일본이 이제 명나라에 휴전을 요청하게 되고, 우리나라 땅에서 어이없게도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3년간의 지리한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조선은 이제 일본 좀 전쟁을 하면서 깨닫는 게 많았죠. 일본군에게는 조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총을 만들어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조총 부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훈련 도감을 설치하게 되고요.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제대로 이제 맞서 싸우게 되고, 예비군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노비군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 소고군 체제에 소고법을 실시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고요. 화포를 개량하고 우리도 조총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게 되는 거죠. 3년여에 걸쳤던 휴전회담은 결국 결렬됐고요. 왜군이 조선을 재침입합니다. 이런 걸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그 북진을 육지에서는 충청도 직산에서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잘렸다가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 송제사로 복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명량처럼 울돌목에서 왜군을 격퇴하면서 다시 남해안의 제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왜군은 그것을 명분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지도에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1592년 일본군이 부산을 점령하고 쳐들어옵니다. 일본군은 세 갈래 길로 나뉘어서 이제 공격을 해가는 거죠. 상주에서 조선 육군을 격파합니다. 이일장군 격파, 상주전투.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이제 충주로 와서 탕금대에서 신립장군 탕금대 전투 패배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용인에서 한 번 더 싸우고요.
그리고 한양으로 진격하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전라도를 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충청도 쪽으로 들어가던 것은 금산 전투에서 우리가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가던 것은 진주에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막아내고요. 이들이 이제 수륙병진으로 가기 위해서 오던 것들은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선조는 평양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군대를 둘러 나눠서 고니시의 군대는 평양을 점령하고 가토의 군대는 함경도 쪽을 싹 쓸고 돌아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의 왕자 첫째였던 임해군과 셋째 순하군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원군으로 오게 되고 평양성을 조명연합군이 탈환하게 되고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이 행주성에서 일본군을 또 막아내고요. 한참 쳐들어 내려오던 조명연합군 중에 명나라 군대는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개성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휴전회담, 그래서 휴전회담을 한 3년간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결렬되고 나서는 다시 쳐들어와서 왔는데 육지에서는 직산 전투에서, 그리고 바다에서는 울돌모 명량에서 막히면서 막혔고,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자 얘들은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노량에서 또 한번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육지 전투의 마지막이었던 울산성 전투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란의 결과와 영향 보겠습니다.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격감합니다. 토지대장과 호적까지도 다 불태워져 버렸고 국가 재정은 궁핍해집니다. 많은 문화재, 불국사를 비롯한 엄청난 문화재들이 불타거나 잃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난 정부에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공명첩을 막 남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요리라는 애도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국 새로운 막부를 엽니다. 그게 에도 막부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말이 틀리게 되네요. 그리고 에도 막부는 다시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끌고 온 많은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인쇄술과 도자기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되고, 이때 가져갔던 끌고 갔던 조선의 학자들, 그리고 가져갔던 조선의 성리학 책자를 가지고 일본에서도 조선 성리학이 전래돼서 크게 발달하죠. 특히 퇴계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퇴계 학문, 그래서 이들은 퇴계를 동방의 공자다, 이렇게 주자다, 동방의 주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말 실수하네. 중국 명나라는 조선에 무리하게 원군을 파견하면서 국력이 약화되죠. 물론 만력제 시대의 3대 역이라고 해서 꼭 조선에만 보냈던 건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전쟁을 중국 곳곳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화됐고 그 틈을 타서 만주의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나라까지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까지 바꾸게 되면서 얘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결과 일본에서도 정권이 교체되고 중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됐다. 다만 조선만 정권이 유지되죠. 대신 조선도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강요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힘드네요.